잠깐 삶을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태사령이라고 하는 사관,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황가의 도서관 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담당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서도 관장을 해야 되죠. 그걸 태사령이라고 합니다. 사마천에게 붙은 별칭이 태사공입니다. 태사공. 그러니까 태사령 벼슬에 있는 분이다 해서 공자를 붙여주는 거죠. 예, 태사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태사령 벼슬을 했던 사람은 누구나 다 높여서 태사공이라고 불러줬는데 지금은 사마천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 2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태사공 하면은 사마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명사가. 그만큼 역사에 있어서 사마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사마천의 위상 문제가 되겠죠. 사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사마천 고향은 섬서성 한성시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도 시골입니다. 인구 55만, 우리로 얘기하면 인구 한 2만에서 3만 정도의 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축 기르고 농사 짓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똑같습니다. 시골에서. 그리고 공부는 10살 때부터 합니다. 10대부터 10살 때부터 고문을 배웠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게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다만 특별한 건 뭐냐 그러면 13살 무렵부터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마천을, 아버지는 사마담입니다. 사마천을 데리고 역사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학습을 시켰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리고는 20살 성인이 되자 아버지가 사마천에게 야, 역사가가 되려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역사가로 키우려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한 양반입니다. 지금은 강조해서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집안에 이제 이 벼슬도 세습되거든요. 특정한 벼슬 같은 경우는. 사관 집안은 계속 사관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들한테 자질도 발견했겠다. 또 자기 집안의 가문에 업도 있겠다 해서 아들을 역사가로 키울 작정을 합니다. 20살 때 아들에게 진정한 역사가가 되려면은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을 탐방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여행을 보냅니다. 약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 걸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합니다. 사마천의 대장정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중국 땅이 한 3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됐습니다. 우리 남북한 합친 땅 등에 15배 정도 되는데 동북 지역 일부하고 저쪽에 실크로드 지역, 서북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다닌 걸로 이제 노선도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제곱킬로미터 가까이를 다니지 않았겠는가. 우리나라 땅 땅이 10배 정도를 2, 3년간에 걸쳐가지고 역사 현장을 탐방한 걸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사마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대목입니다. 이때 현장에서 사마천이 얻어온 경험,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얻어온 자료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와 전설들, 이런 우리 구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마천 사기의 내용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큰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의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기가 이제 기전체라고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작용을 한 것이 사마천의 여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기의 출로를 마련해준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24, 5살 무렵에 입사합니다. 입사라는 것은 조정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비 관료가 됩니다. 그 이제 낭이라고 하는데, 낭중이라고 하는데 예비 관료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라는 황제는 천하의 젊은 인재들을 쫙 자기 옆에 거느립니다. 그래서 예비 관료를 만들어 놓고 결혼이 생기거나 자리가 비면은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벼슬 자리에 이제 나가게 하는 거죠. 사마천은 집안이 이제 태사령 사관 집안이었기 때문에 태사령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입사를 해서 궁중 생활에 들어갑니다. 예비 관료가 되고 3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태사령 벼슬에 오릅니다. 그때가 고조선이 멸망한 해입니다. 3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태사령 치면 왜 38살에 했게요? 바로 안 하고? 예? 3년상을 지내야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3년상을 지내야 돼요. 36, 37, 38. 그죠? 그래서 38살에 태사령에 취임합니다. 그때가, 연도를 제가 헷갈렸는데, 그때가 고조선이 멸망한 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재미난 게 뭐냐 그러면 태초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드는데 사마천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태초력이 뭐냐? 이게 음력입니다. 음력을 만든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농력이라고 하죠. 그죠? 농사 짓는 달력이라고 해서. 태초력을 만들기 전까지 중국의 달력은 하나라 시대 때 달력을 썼는데요. 10월 달이 한 해의 첫 달이었어요. 이게 안 맞아. 절기하고도 안 맞고 농사하고 특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전면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1월 달로 시작하는 농사 달력, 농력, 음력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태초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달력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가로서 사마천에게 달력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문제가. 역사라는 학문은 공간과 시간의 학문입니다. 언제 어디서의 학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달력 제정에 참여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달력 제정에는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해와 달, 그죠? 절기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사기 속에 보면은 천문학과 관계되어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천관서라고 하는 천문학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달력 제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동양사회에 있어서 결국은 천체 운행이에요. 해와 달과 절기 문제입니다. 이 역시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 42살 전후로 해가지고 사기를 저술하기 시작한 걸로 이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살 때 사기를 저술하고 있는 와중에 이릉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변호하다가 황제에게 괘씸죄에 걸려서 옥에 갇힙니다. 황제의 심기가 누그러지면은 풀려날 걸로 사마천은 예상을 했는데 48살 되던 해 뜻밖에도 무고죠. 이릉이라는 장수가 흉노의 포로가 됐는데 흉노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헛소문이 전해져 옵니다. 무고입니다. 한나라 무제가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앞뒤 가리지도 않고 이릉의 노모를 포함해서 이릉의 전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사마천에게 반역자의 편을 들었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반역죄를 씌워서. 이게 청천벽력이죠. 그죠? 예. 사기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하게 반역죄까지 뒤집어 써서 이게 사마천으로 하여금 정말 일생일대 최대 위기에 몰립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문도 당합니다. 사마천은 이때 자살을 여러 차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그 사대부에게 자살할 권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최소한의 자존심이죠.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처형당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깨끗하게 자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사마천은 수도 없이 자결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남긴 유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평생 공부해왔던 거, 자기가 평생 준비해왔던 거, 이게 이제 역사책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21세기에 사마천의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특히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시대가 자기 자신한테 주어진 책임이라는 부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그 사회 지도층들이 지금 온갖 문제점들을 다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사법부도 지금 지리멸렬 상태인데다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군도 지금 지리멸렬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상을 위해 좀 더 나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라는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파탄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 자기 자신한테 주어진 시대적 책임감, 그 당시에는 또 아버지의 유언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대에는, 210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민한 끝에 살아남기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그 당시 살아남는 방법은 첫 번째, 돈을 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0만 전이라고 하는 속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수억에 해당되는 돈에 해당 양이긴 합니다. 많은 돈입니다. 근데 돈도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게 황제한테 잘못 보인 데다가 반역자 아니에요. 반역죄에 몰린 사람입니다. 아무도 면회도 안 왔던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마천이 남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세태가 얼마나 냉정한가라는 걸 사마천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런 사마천의 심경을 가장 대변하는 유명한 글이 보임안서라고 하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구우일모라고 하는 9마리 소에서 털 하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목의 사자성어가 바로 그 편지에서 나오고, 좀 이따 소개할 사마천의 삶과 죽음에 관한 유명한 명언도 그 편지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이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그리고 성기를 자르고 내시가 되는, 환관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사마천 나이 49살이었습니다. 2100년 전에 남자 나이 49살은 노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거의 멀지 않은 나이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살아남을 확률이 20%가 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또 한 번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절한 결심입니다, 이게. 만약에 궁형을 자청해서 수술을 하다가 죽었을 경우, 이거는 사마천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겁니다. 이건 죽음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왜?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록이 남겨놓은 게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록이 안 남으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기록이 남는다면 이렇게 남을 거 아닙니까? 한나라 무제시대 때 태사령 벼슬에 있던 사마천이라는 자가 반역죄를 짓고 구차하게 살아남으려고 궁형을 자청했다가 죽었다는. 이거는 위로는 조상, 아래로는 후손들한테 어마어마한 치욕이죠. 이것 때문에 사마천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정말 인류가 단행한 모험 가운데, 이 개인적인 모험 가운데서는 이보다 더 처절한 모험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궁형을 자청해서 사마천 개인에게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인류에게는 정말 천만다행이죠. 그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50세에 풀려나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한 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기라는 역사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도에 7년 걸려서 낸 책의 제목을 피로 쓴 사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마천의 피로 쓴 책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기도 했습니다.